36. 감옥살이도 역사투쟁이다. (7월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다. 날씨 탓인지 그동안에도 별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던 도벌대는 거의 움직임을 멈추고 있었다.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숲이 짙어질 대로 짙어져 산속으로 파고들었다가는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아는 까닭일 수도 있었다. 염상진은 폭염 속에서 폭염보다 더 뜨거운 보고를 받아야 했다. 그건 안창민과 이지숙이 체포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위장 귀순이 탄로난 때문이었다. 염상진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소나기의 산풀들을 움켜잡으며 부르르 떨었다. 질끈 감은 눈앞에 결혼식 날의 안창민과 이지숙의 모습이 떠올라 있었다. 그들에게 못할 일을 시켰다는 죄의식이 가슴을 쥐어짰다. 염상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절망스러운 것은 그들이 체포되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소식이었다. 그들이 이미 광주로 압송되었다는 것이었다. 결사대로 구출작전을 일으킬 기회마저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염상진은 개인적으로 위장귀순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전술은 실현 가능성이 너무 희박했던 것이다. 적들은 인민들 사이사이에 조직을 강화시켜 놓고 있었고 휴전회담으로 인민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위장귀순에 의한 지하세포망 구축이란 거의 불가능한 전술이었다. 염상진은 도저히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광주 어디에 갇혀있는지 알아내야 했고 손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했다. 기왕 인민 속의 장기 투쟁을 시작한 이상 사형을 당하게 방치할 수는 없었다. 장기화 투쟁은 평생에 걸치는 투쟁이었다. 그러므로 무슨 수를 쓰든지 당력을 집중시켜 사형만은 면하게 하고 싶었다. 역사 투쟁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적들의 손에 사형을 당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염상진은 자신의 그런 생각을 사령관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오. 광주시당과 협조하면 무슨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소. 염동지가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이렇게 사령관의 동의를 얻은 염상진은 광주시당과 선을 대려고 직접 나섰다. 그리고 군당의 조판돌에게도 선을 띄었다. 안동무의 어머님한테 선을 대서 최대한 빨리 안동무가 갇힌 데를 알아내라고 하시오. 염상진은 선의원에게 지시했다. 백운산을 출발한 염상진은 백아산 지구를 거쳐 무등산 기슭에서 광주시당과 접선했다. 안동무 집에 선을 대서 안동무가 어디 갇혔는지 알아내라고 지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그 다음부터를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힘을 작용시켜서든 사형을 면하게 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물론 안동무의 집에서도 애를 쓰겠지요. 그러나 노모 한 분뿐이시고 손을 쓸만한 재산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위원장 동지께서 발벗고 나서주셔야 되겠습니다. 염상진은 평소와는 다르게 잔뜩 힘이 들게 말하고 있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안창민의 어머니 신씨는 더 늙고 약해진 몸으로 폭염 속을 허덕거리고 다녔다. 신씨가 땀으로 삼배옷을 다 적시며 찾아다니는 것은 안시문중의 사람들이었다. 어찌 어겠습니까? 죄가 밉제 목심을 살려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씨는 작은 몸을 더 작게 오그리며 그저 머리를 조아렸다. 참, 수땡이 되는 부모 맘이 어찌 모르겠소만 죄라는 것이 다 천층망층 구망층인 것이요. 그 자석이 진 죄가 어디 애사죄고 그 자석이 또 어디 쫄자 빨갱이기나 허요? 염상진인가 머시갱이가 허는 놈 담이라는 것이야 시상이 다 아는 일인데 무신수로 목심이 살려내지겠소. 쌀을 100가마니 1000가마니 치어들여 보시오. 그 목심이 살려내지는가. 마구 삿대질까지 해대며 언성을 높이던 남자는 칵 가래를 돋아올렸다. 근께 살려내잔 것이 어디 죄 없는 몸맹키로 감옥에서 꺼내지는 것이겠습니까? 감옥살이야 얼매를 하든지 간에 죽는 것이야 면하게 허자는 것이제라. 디키는 소문으로 돈을 쓰고 변호사를 사고 하면 목심이야 건진다고 허드만이라. 근께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안심은중 핑께 어찌 심도를 좀 못하 주시시오. 몸이 더 작게 오그라들고 있는 신씨의 두 손바닥은 모아져 있었다. 금매 안심운전 피도 좋고 한 족보에 이름 올른 일가 친척 부실에게도 줬소.
문중에서 심을 못 두든지 돈을 못 두든지 간에 그러려면 무슨 똑별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소? 문중 이름을 빛냈다든가 문중에 무슨 이익을 줬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니겠냐 그 말이요. 근데 그 자석은 무엇이요? 나라가 금오는 빨갱이질 하다가 대역죄인 되어갖고 문중 이름에 먹칠 똥칠 다 한 놈인데 문중에 바랄 것이 무엇이가 있어? 하고 아짐씨 생각해서 문중에 어찌 여보려고 해도 그놈의 죄가 워낙에 숭악해서 경찰 눈앞에 꼼지락 못하게 생겼은께 그리 알고 가시오. 남자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신씨의 초췌한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며 눈에 눈물이 번져갔다. 문중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박절했다. 그런 냉대 속에 2, 3일을 돌아다니고 난 신씨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다. 아들을 죽이고 마는구나. 신씨는 그 절박함 앞에서 시시각각 피가 타들고 있었지만 돈을 구할 때라고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학생으로 나이가 어리면 500만 원, 나이가 25이 넘었으면 1000만 원, 자리가 좀 높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를 쓰면 풀려난다는 소문이 진작부터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학살당한 민간인 가족이 나타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이 공정 가격이라고 했다. 그런데 돈을 구할 수 없는 신씨는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녁밥도 끓이지 않은 신씨는 어둠 가득한 마당의 평상에 넋놓고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는 모기들이 앵앵거리고 무별들이 박힌 하늘에는 은하수가 기다랗게 흐르고 있었다. 귀신개라? 대문 쪽에서 난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였다. 그러나 신씨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아짐씨, 귀신개라? 이 신씨는 문득 정신을 수습하고는 거기 누구 왔어? 야, 들몰 가실댁이고 뭐 아니라. 이 밤중에 가실댁이 어쩐 일이다요? 신씨는 서둘러 대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대문을 들어서는 건 가실댁 혼자가 아니었다. 네 여자가 더 있었다. 신씨는 어둠 속에서도 그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았다. 이 밤중에 어쩐 일더리요? 어여 앉으시오. 신씨는 이상한 느낌을 가지며 평상의 자리를 권했다. 요리 밤중에 찾아뵌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라 요분참에 당하신 일을 챙기시자면 돈이 목심이라는 소문인디요. 그래서 저그들이 논을 한 마가지씩 내놓기로 마음을 못했구만이라. 이 사람들아. 신씨의 입에서 나온 감격 어린 소리였다. 신씨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마움에 가슴이 부드득 떨렸던 것이다. 자네들도 뭐다 남정네가 없는 행편에 새끼들 데리고 살아야 할 것인데 한 마지기 썩을 내놓으면 어쩌려고. 마음이 다급하다고 그 제의를 덥석 받아들일 수가 없어 신씨는 이렇게 말했다. 방서방을 위시한 옛 소작인들은 모두 입산을 한 처지였던 것이다. 아니구만이라. 그간에 지그들이 누구 덕으로 살았고 그냥 공짜로 받은 논인디 요분일에 내놓는 것이야 당연지사제라. 다도 아니고 한 마지기 썩만 내놓는 것인께 태우지 마시고 지그들 사람 맹글어 주시시오. 가실댁의 예를 갖추는 말에 신씨는 더욱 가슴이 저리고 있었다. 나가 면목 안 쓰는 일인지 암스러도 사정이 워낙에 급한께 그 말들을 고맙게 바꿨네. 참말로 너무들 고맙네. 목이 잠겨드는 신씨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꼼짝 마라! 방문이 박살나며 구둣발들이 뛰어들었다. 조원재와 또 한 사람이 숟가락을 내동댕이 치며 총으로 손을 뻗치려는 순간 눈앞에 총구멍이 들이닥쳤다. 꼼짝 말고 손 들어! 경찰은 소리치며 조원재 옆에 놓인 총을 구둣발로 밀어찼다. 속았구나. 허방인디. 순간 조원재의 머리를 친 생각이었다. 그의 입에는 밥이 가득 물려 있었다. 싸게 손들어! 다른 경찰이 조원재 옆 사람의 총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조원재의 옆 사람의 눈이 순간적으로 마주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조원재는 선의원도 속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싸게 일어나! 조원재를 겨누고 있는 경찰의 총구를 휘둘렀다. 조원재와 선의원은 팔을 든 채 몸을 일으켰다. 몸을 반쯤 일으키던 조원재가 뒤로 획 돌아섰다. 그의 손은 뒷벽의 선반에 놓인 수류탄으로 뻗쳐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개머리판이 그의 어깨쪽지를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조원재의 입에서 밥덩이가 떨어져 내렸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산중의 10명 당원보다는 인민 속의 1명 당원이 낫다. 그 소리는 자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의식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리고 조원재는 그 의미가 새롭게 가슴에 말뚝으로 박히는 것을 느꼈다. 개지랄 치지 말고 싸게 밖으로 나가! 경찰이 총끝으로 조원재의 등을 떠밀었다. 개자석이 박쥐였구마. 허탈한 손 요원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조원재는 마루로 나섰다. 마당의 햇빛 속에 총을 겨눈 경찰들이 가득 차 있었다. 조원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요리 이별하면 언제 또 만나질까이? 이태식의 목소리였다. 조동무 몸소심 여감수로 잘 허시오이? 강경의 말이었다. 조원재는 두 팔을 들어올린 채 제재소의 안채를 벗어나 밖으로 나왔다. 큰 길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떨구어짐을 느꼈다. 네가 무슨 죄를 졌냐? 당당하니 고개를 들어라. 조원재는 스스로에게 외쳤다. 이를 맞물고 턱을 끌어당긴 조원재는 앞을 응시하며 고개를 빳빳이 세웠다. 부대를 떠나올 때 대원들에게는 무슨 중요한 물건을 조달하러 가는 것으로 해두었다. 그러나 자신이 맡는 임무는 5.15 결정 수행과 8.4투쟁이었다. 8.4투쟁은 8월 5일에 실시될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교란 및 저지 투쟁이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시작해보지 못하고 침투하자마자 잡히고 만 것이다. 그 거점책이 이중첩자라는 것을 선요원도 몰랐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한편으로 그동안 자신들의 조직이 그런 식으로 물이 새고 있었다는 것을 조원재는 실감해야 했다. 저 앞선 사람은 영판 젊으네. 그런마 인자 시물이나 됐을란가? 못 먹어서 그렇지 인물이 영 좋구마. 인물값 헌이라고 저리 당당할까? 금매 저리 당당한 사람 처음 보겠구마. 네 집 자석인지 영 아깝네 왜? 큰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두 사람에게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길가에선 몇 여자들이 수근거리는 말이었다. 선거바람이 불고 있어서 큰 길에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 있었다. 제재소에서 화순경찰서까지는 그다지 멀지 않았다. 조원재는 화순에서 제일 넓고 번화한 길을 두 팔 들어올리고 걸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이 집에 알려져야 했던 것이다. 그의 머리는 벌써 5.15 결정에 입각한 새로운 투쟁을 위해 신속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경찰서 직전에서 조원재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가슴에는 확 전등불이 켜졌다. 그 남자는 문중의 아저씨 뻘이었다. 양복 차림의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얼굴을 돌렸다. 조원재는 그 눈치 빠름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죽으나 사나 약을 구하러 나왔다고만 허시오. 유치장에 갇히면서 조원재는 손요원에게 빠르게 속삭였다. 밤이 늦어도 다음 날도 집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조원재는 그때서야 문중의 그 아저씨의 외면이 눈치 빠른 행동이 아니라 진짜 외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에게 무슨 불똥이라도 튈까봐 그 아저씨는 집에 알려주는 것마저 외면해버렸던 것이다. 인공시절에 그리도 달아올랐던 세상 인심은 이제 다시 여순투쟁 다음인 49년께로 되돌아가 있음을 조원재는 처절하고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원재는 점심 무렵에 조사를 받으려고 유치장에서 나왔다.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으려는데 누가 아른 체를 해왔다. 아니 이게 누구요? 조원재 맞지? 조원재는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몸짓 건장한 사내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사내는 학생 때부터 잡혀다니면서 낯이 익은 박 형사였다. 그는 턱없이 반가운 기색이었지만 조원재는 오히려 앞이 막히는 낭패감을 느꼈다. 원재 네가 이적지 살아있었구나. 박 형사는 신기하다는 듯 조원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다가 마주 앉았다. 네 재핀지 집에서 아냐? 박 형사가 소리 낮춰 물었다. 조원재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알겠다. 나가 알려주제. 박 형사는 짧게 말하고는 야이 제안궂은 놈아. 쫓가는 놈이 허라는 공부나 할 일이제. 니까진 것이 공산주의를 뭐를 안다고 입산까지 여서 욕구라지냐? 요놈아 너 그 부모 애깨나 썩이겄다. 그는 다시 큰 소리로 말하며 조원재의 머리를 쥐어받고는 일어섰다. 조원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호의에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자신의 과거까지 환히 알고 있는 박 형사와 맞닥뜨리는 순간 조원재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당할 각오를 단단히 했던 것이다.
과연 아버지는 해질녘에 찾아왔다. 박 형사는 아버지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다. 고맙다. 네가 이리 살아서 왔은께.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조원재는 무슨 말부터 해야 좋을지를 몰라 고개를 약간 수그렸다. 언제나 어렵기만 한 아버지였다. 몸은 어디 아픈데 없냐? 예, 없냐고 식구들은 다 괜찮으다. 원재야, 이제 모든 대결 투쟁은 끝났다. 앞으로는 세월에 의지해야 한다. 조원재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의미 깊은 눈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조원재는 그제서야 동지로서의 한 가닥 유대감이 아버지라는 어려움을 헤치고 새롭게 움트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사회주의 의식의 바탕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어 있었다. 일제시대부터 조직원이었던 아버지가 인공때 당의 간부 조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비밀 당원으로 옛날에 선이 다 끊어진 상태인데다가 신분을 위장하고 있던 공무원으로서 직책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다. 알고 있구만요. 조원재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허먼, 역사 속에 투쟁이 길다는 것을 실천하겠다는 뜻이냐? 눈에 힘을 모은 아버지가 낮고 질긴 소리로 물었다. 예, 지시구만요. 알겠다. 그 다음 일부터먼 예비가 알아서 하겠다. 비용이 많이 들 것인디요. 이롭다. 네가 입사한 다음부터 이 예비가 한 투쟁이 뭔지 아냐? 이런 날에 대비해서 정신없이 돈 못 든 일이었다. 아버지는 승자처럼 환하게 웃었다.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신? 지 혼자가 지킨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구만요. 알겠다. 당연히 한꾼에 혀야지. 조원재는 아버지가 커다란 산으로 느껴졌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선들거리기 시작하는 9월이 되어서야 하대치는 안창민과 이지숙이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웜에 대야 뿌렸소. 그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하대치는 순간적으로 펄쩍 뛰어오르며 외쳐댔던 것이다. 그러나 무기라는 징역을 한참 생각해보니 그렇게 반가워할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끝도 한정도 없는 징역살이가 무기였던 것이다. 그 끝이 죽음이었다. 아니, 나가 요리 좋아라 하다 본게 미친놈 같은디요? 기색이 싸늘하게 변한 하대치의 말이었다. 왜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켠 염상진이 하대치를 쳐다보았다. 차근하니 생각해본게 무기라는 것이 죽어서야 끝나는 징역살인데 깜빵에서 아무 일도 못함시로 평상을 보내다가 깜빵에서 죽느니 당장 팍 죽어보는 것이 낫제라. 하동무,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하동무 말이 맞소. 허나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오. 감옥살이 하는 것도 투쟁의 하나요.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투쟁이요. 굽히지 않고 지치지 않고 꿋꿋하게 의지를 지키며 감옥살이를 해나가는 것은 또한 적들에게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 결국 그들이 굴복하게 하는 투쟁이기도 하오. 그리고 특히 안창민 동무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할 일이 많소. 감옥에 있는 많은 동지들을 상대로 끝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교양하고 학습해서 모두가 감옥 투쟁을 굳건한 용기로 해나갈 수 있도록 힘찬 선전과 선동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오. 그 임무에 충실하며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으면 그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감나가는 것인지 말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일이오. 평생에 걸쳐 전개한 감옥 투쟁에서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기억할 것이고 그 영향은 내일의 투쟁에서 반드시 힘으로 뭉쳐져 솟구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감방살이는 또 하나의 역사 투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염상진은 그 옛날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었다. 그것이 또 그리 되는구만이라이. 피우던 담배도 끄고 진지하게 듣고 있던 하대치가 뚜벅 말했다. 물론 안동무와 이동무가 감옥에서 평생 동안 겪어야 될 고생을 생각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염상진은 풀잎을 뜯어 잘근잘근 씹으며 먼 하늘로 눈길을 보냈다. 오기양목 행주지를 친 듯 말끔한 하늘에 솜덩이처럼 뭉클뭉클 부풀어 오른 새하얀 뭉게구름들이 피어나 있었다.
그 구름에 가을이 깃들여 있었다. 조판돌 동무할라 그리 가부르시니 인자 단풍 떨어대치 됐기 한나 신납으로 작별 여가는 구만이라이. 담배 연기를 한숨처럼 내뿜으며 하대치가 쓸쓸한 어조로 말했다. 조판돌은 열흘 전쯤에 복내면 뒷골짜기에서 대원 3명과 함께 포위당해 싸우다가 탈출구를 뚫지 못하고 끝내 수류탄으로 자폭하고 말았던 것이다. 염상진의 뒤를 이어 보송군당을 건실하게 이끌어왔던 조판돌다운 죽음이었다. 염상진은 천천히 하대치에게 고개를 돌렸다. 하동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오. 어차피 투쟁은 동지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죽어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이오. 금매여,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디 난구 이파리가 떨어져 내리면 개들이 시게 나오겠지라. 하대치는 화제를 바꾸었다. 틀림없이 그럴 거요. 아마 이승만 도당은 이번 겨울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다 없앨 작정을 할 거요. 우리를 없애지 않고서는 제놈 체면이 안 서니까. 작년 겨울에도 이현상 선생을 생포해서 자기 앞에 데려오려고 했다는데 노망든 영감탱이요. 이현상 선생이 누구신데 생포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겠소? 어쨌든 모든 전투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요. 염상진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뜨시게라? 오래 쉬었소. 염상진은 손을 내밀었다. 살펴가시시오. 하대치는 염상진의 손을 잡았다. 그는 전에 없던 외로움이 왈칵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하대치는 멀어져가는 염상진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안찬민과 이지숙의 소식을 선여원을 통해 알리지 않고 직접 걸음에서 알려주고 하는 그 깊은 마음을 하대치는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태식은 조원재와 선여원이 체포되었다는 것만 알 뿐 그 다음 소식을 알 수가 없어 날마다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화순읍내에 유일했던 거점책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등을 돌리고 말았으니 뒷소식이 연결될 리가 없었다. 조원재에 대한 뒷소식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궁금증일 뿐이었지 긴급을 요하는 공적 업무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태식은 옆을 떠난 사람으로 가슴에 휑하니 바람구멍이 뚫린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다. 조원재가 옆에 있어서 얻은 도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려운 당위로는 도맡아 설명해 주었고 문건이나 신문의 어려운 한자말들을 다 해석해 주었고 당의 새로운 전략 전술에 대한 판단과 해석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연설을 하게 될 때마다 내용을 잡아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그는 이쪽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귀찮아하지 않고 성심껏 가르쳐주고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는 머리가 놀랄 만큼 좋았고 그래서 나이에 비해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한번 슬쩍 읽은 것 같은 문건 내용들을 다 머리에 담고 다녔다. 그러니 4-4차례나 읽었다는 당사를 줄줄이 외워대는 것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런 조원재를 탐내는 데도 많았다. 사령부 선전과에서 끌어가려고 하는가 하면 출판과에서 오라고 했고 후방부에서도 손짓을 했다. 그런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면 화선 투쟁을 하는 부대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하고 몸이 편할 수 있었다. 사령부의 각 조직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었고 그 조직원들은 가능하면 전투에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보투도 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조원재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옆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그런 조원재를 생각할수록 이태식은 가슴에 뚫린 구멍이 커질 뿐이었다. 조원재가 산을 떠나야 한다는 당의 결정을 알았을 때 이태식은 곧바로 시정을 건의할까 했었다. 영웅이라는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우면 시정이 안 될 것도 없었던 것이다. 당의 결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다 붙들어놔도 남은 것은 죽을 일일 뿐이다. 그려 그리 똑똑한 것으로나 그 시퍼런 나이로나 시방 죽기로는 너무 아깝다. 가서 무신수를 써서라도 죽지 말고 살아나거라. 그래서 그 존머리 그 신 뚝심으로 우리 죽은 다음에라도 찰지고 끈끈하게 투쟁하는 것이요. 샘을 지피지피 밤수로 질기게 투쟁해 나가는 것이 네가 할 일이고 그 일을 잘 해야 우리가 먼처음 죽는 뜻도 되살려지는 것인께. 그려 가거라. 가서 네 목심 닿는 뒤꺼정 삼수로 네가 맡은 역사 투쟁을 하는겨.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했었던 것이다.
연대장 동무, 또 조동무 생각하시오? 강경애가 이태식 옆으로 가까이 오며 말을 걸었다. 이 강동무. 이태식이 생각에서 깨어나며 앉음새를 고쳤다. 연대장 동무가 똑 조동무하고 연애라도 한 것 같아요. 강경애가 이태식의 옆에 앉으며 불쑥 말했다. 금매 여자였으면 그랬을란지도 모르제. 이태식이 힘없는 웃음을 흘렸다. 나 생각으로는 조동무가 영리함께 고비고비를 잘 남길 것 같은디요. 나도 그리는 생각해요. 글먼 인자 맘 단돌이 하시시오. 부모 자석지간에도 사람은 다 이별하는 것이요. 그려 강동무 말이 맞소. 이태식이 담배 쌈지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조동무도 맘이 강단짐스러도 정이 많은디 어디 있더라도 그 평상의 연대장 동무를 잊어불겄소? 그려 있는 집 자석치고 그리 난치가 안 오고 맘 따뜻하니 정 많기가 애로운 일이요. 이태식은 마리담배에 침을 2번 3번 적시고 있었다. 엄마 날이 썬들길인데 혀뜩마 풀새 물오리가 와버렸어. 강경애가 저편 하늘을 보며 감탄인지 놀라움인지 모를 소리로 말했다. 풀새 물오리가? 이태식의 눈길도 강경애가 보고 있는 하늘 쪽으로 옮겨졌다. 정연하게 줄을 선 기러기들이 남쪽 산줄기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 새들의 느릿거리는 날개짓에 겨울이 감추어져 있었다. 우리도 인자 채비를 단단하니 해야겠소. 개들이 좋아라 하는 철이 오고 있은께. 이태식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하몬 그래야제라. 강경애는 영웅 이태식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을 뻐근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안티에이징의 혁신 에피셀린. 유세린 에피셀린 세럼.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김보무 만나시거든. 그때 일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내가 일부러 떼놓았던 거라고요. 그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그 사람 말이 맞아떨어진 셈이지요. 박두병의 얼굴에 자조적인 웃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동안 무사한지나 모르겠군요. 손승우는 귀순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글쎄요. 워낙에 거칠었으니 그 사람이 무사하면 손동무 사업에도 도움이 클 텐데요. 그러기를 바라야지요. 예, 손동무도 부디 무사하시길 빕니다. 손동무 그간에 참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의 투쟁 경험이 손동무의 글솜씨로 씌어져 세상에 널리 퍼질 날을 우리 함께 기약합시다. 예, 그러지요. 그들은 서로의 손이 으스러져라고 힘주어 잡았다. 손요원이 범바위까지 안낼 겁니다. 예, 부디 건강하십시오. 손승우의 목소리도 약간 변해 있었다. 손승우는 덕유산을 떠나고 있었다. 50년 9월 말에 산으로 들어왔다가 공교롭게도 52년 9월에 산을 떠나고 있었다. 산에서 보낸 세월이 횟수로 3년이고 만으로는 2년이었다. 그동안에 겪어낸 수많은 일들이 떼어놓은 걸음걸음마다 얽혀들고 있었다. 큰일에서 작은 일까지 겪고 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의식에 또렷또렷이 박혀 있었다. 그건 결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산에서 겪은 일들은 그 어느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작정하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으려고 줄기차게 애썼던 것이다. 치열할 수밖에 없는 산생활의 특수성과 그 노력은 서로 합치되어 아무리 사소한 일도 잊어버린 것이 거의 없었다. 무슨 일이든 기억에서 떠올리기만 하면 그때의 주변 풍경이며 분위기며 냄새까지 그대로 되살아나고는 했다. 어줍잖은 것이었지만 자신이 쓴 글을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었다. 박두병의 말대로 그 체험의 기억들을 모조리 글로 옮겨 놓으면 몇 권의 책이 될지 모를 일이었다. 손승우는 고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고향으로 잠입해 긴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고향을 떠난 다음의 세월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는 벌써 머리에 엮어져 있었다. 정의로운 역사를 위하여 새로 시작하는 싸움. 박두병의 이 말을 그는 전적으로 수긍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야 하는 길을 나서게 되었다.
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길이 죽음으로 이어져 있는 길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동무, 여기가 범바우요. 선요원이 걸음을 멈추었다. 손승우는 앞에 우뚝 솟은 바위를 올려다보았다. 집채보다 훨씬 큰 바위의 형상이 흡사 무슨 짐승이 버티고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바위의 무게감에 가슴이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래, 너처럼 억세고 단단하게 버티리라. 여기서부터 알로 내려갈수록 조심해야 쓰요. 알겠소. 수고하셨소. 그러면 조심해서 잘 가시오. 동무도 잘 가시오. 손승우는 선요원의 등을 보고 말했다. 그의 뒷모습이 문득 소뚜껑처럼 느껴졌다. 손승우는 다시 범바위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발을 내디뎠다. 걸음을 떼놓기 시작한 그는 금방 행동이 민첩해졌다. 총도 배낭도 없어서 그의 몸놀림은 더욱 빠른지도 몰랐다. 그는 무슨 소리 한 가닥 내지 않고 산비탈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완전히 어두워져서 산을 벗어난다. 외딴 민가를 찾아 옷을 바꿔 입는다. 날이 새기 전에 그 민가에서 남쪽으로 100리 이상 벗어난다. 그 다음에 어디서 삽이나 괭이를 구한다. 그리고 눈길만 타고 남행을 계속한다. 들판이 계속 이어져 있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의 행동만큼 빠르게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이었다. 2시간을 줄기차게 산을 타내린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산을 벗어나 야산으로 붙자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는 위로 흘긴 눈길을 돌렸다. 해걸음이 다 되어 있었다. 그는 은신처를 찾으려다가 발을 되돌렸다. 목이 너무 말랐던 것이다. 땀으로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개울로 빠르게 걸어갔다. 산개울은 수량이 많으면서도 물소리는 나지막했다. 그는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물은 흐른다. 끊임없이 흐른다. 인민해방의 역사도 그와 같다. 이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인민해방의 날을 창조한다. 물을 양껏 마신 그는 고개를 들었다. 탕! 그의 몸이 솟구치듯이 벌떡 일어났다. 탕탕탕! 그의 몸이 빙글 돌면서 휘청 꺾였다. 그리고 개울물로 첨벙 곤두박혔다. 가슴이고 배에서 솟구치는 피가 금방 개울물을 붉게 물들이며 풀려나가고 있었다. 나지막한 왼쪽 등성이에서 4~5명이 이쪽으로 달려오며 외치고 있었다. 명중이지? 틀림없어. 표적이 너무 좋았어. 김동지, 자꾸 그러지 맙시다. 김동지의 그 좋은 학벌을 언제 써먹으려고 그럽니까? 대한반공청년단 지부단장의 마땅치 않아 하는 어투였다. 글쎄 내 몸을 좀 보십시오.